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1월 들어서 생각보다는 시장이 강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고민들 해보겠습니다. 먼저 CES가 개막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와 주도 업종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해마다 연초에 있는 행사인데요. CES 네. 2025. 네. 옛날에 가전 박람회인데 이제 뭐 가전이고 자동차고 박람회라는 게 다 그런 특성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죠? 네. 뭐 AI면 AI, 뭐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네. 뭐 IoT 이렇게 쫙 갑니다. AI가 핵심일 텐데 일단 이번 CES 2025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미국 현지 시간 7일부터 이제 10일까지 개최가 좀 될 텐데 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이번에도 좀 참여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CES 규모에서는 한국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가 이번에 좀 참여를 한다는 게 전시 부스 그다음에 참여 기업 리스트들도 아마 이제 올해가 역대급이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상 관점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이 수상이 좀 예고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돼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가 그동안 좀 가전 부분에 대한 우선 성과들을 좀 대비해 왔을 때 가장 많은 좀 혁신사항에 관련된 쾌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네. 슬로건은 이번에 이제 슬로건이 발표가 됐죠. 이제 몰입이라는 건데 기술을 연결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가능성을 좀 발견한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시장의 화두가 역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AI. AI가 최근 한 3년간 CES에서는 가장 큰 시장 화두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접목시켜서 이제 볼 수 있는 유명한 섹터들은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모빌리티와 스마트홈, 헬스케어 그리고 처음으로 좀 부각됐던 부분이 양자 컴퓨터 기술. 네.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기술 구현을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몰입, 연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제 브로드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 뜨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연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그 각각의 그 엣지단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거고요. 기조연설을 젠스랑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들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네, 관련돼서 주가도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오늘 네. 기조연설이 좀 있었고 제가 오늘 해당된 정확한 어떤 리스트업을 다 듣고 있지 못해가지고 네. 좀 정리를 좀 못했지만 네. 중간에 좀 나왔던 얘기가 좀 RTX 이 블랙엘 차세대 칩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GPU인데 네. 이게 시장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노트북용이냐 PC용이냐 이런 설들이 좀 있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게 DDR7 부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을 좀 네. 줄여서 좀 적용한다. 이 부분이 일부 상승 흐름에 대한 약간의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다가 상승폭이 좀 마이크론이 반감돼요. 전일 주가 급등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그죠? 네네. 일단, 그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이게 노이즈가 좀 될 만한 이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면 전체적으로는 젠스낭이 8년 만에 좀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에 네. AI 전략에 관련돼서는 저는 유의미한 제시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AI 기술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한 4가지 포인트를 좀 전 주목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초기 지각 AI에서 시작해서 생성 AI 그리고 에이전트 AI 그리고 마지막에 물리적 AI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생성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각 AI는 뭐 음성 인식 단순하게 어떤 대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네. 의료 영상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각 AI라고 좀 불렸다면 생성 AI는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많은 어떤 영상 부분들 콘텐츠에 관련 연동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뭐 코딩을 보조하고 고객 서비스라든가 뭐 환자 관리를 하는 인간의 좀 편의적인 어떤 집중 부분 그리고 물리적 AI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범용 로봇이라는 키워드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AI가 초기에는 우리가 챗 GPT에서 좀 창궐했던 단순한 우리가 사무적 보조 그다음에 우리가 좀 원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산해내고 연산해내고 뭐 이런 어떤 수치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진보된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는 다각화된 어떤 전략을 저는 제시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종국적으로 좀 보면 AI 관련 모멘텀들이 지금 뭐 고점론, 거품론에서 계속해서 의무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전일 종가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좀 경신했던 그런 배경들은 아직까지
견조한 AI의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네, AI는 진행형이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엔비디아 얘기했고 또 다른 기업들 주목할 거는요. 네, 이번에 관전 포인트에서는 네. 뭐 기조연설 관련된 내용들 좀 중요했는데 네. AMD도 새로운 칩에 대한 공개를 이번 CES 2021을 통해서 좀 예상을 했고요. 네. 인텔과 퀄컴의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좀 공개하겠다. 이게 AI와 좀 접목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이 운영 체제에 관련된 변화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주목이 좀 되는 포인트고 SK그룹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HBM3 16단 모델을 이번에 이제 전시 부스에서 이제 최초로 좀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기술 선점 기대감들이 최근 한 2거래일간의 어떤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겠고 SKC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소재를 이번에 좀 공개를 좀 하게 되는데 해당 데서는 뭐 최근에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뭐 AMD 같은 종목들이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개발 이슈를 좀 적세에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 유리기판에 관련된 성능 테스트라든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뭐 시계 라인보다는 조금 더 좀 당겨진 어떤 상용화. 그러니까 이번 SKC 앱솔릭스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일부 좀 제품을 좀 상용화를 좀 하는데 네. 이게 좀 시계 계열은 좀 더 빨라지면서 오히려 2020년도에는 고사양 제품을 좀 주력을 해서 아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소재들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원래는 사실 가전박람회잖아요. 그죠? 네네. 뭐 최신의 경향들을 AI를 반영하긴 하나. 네. 뭐 가전 쪽에서는 뭐 좀 얘기되는 게 국내 기업이나 좀 있을까요? 뭐 네. 로봇 이런 건가요? 네. 항상 네. 최근 2거래일과 최근 우리가 2년간의 CS 행사를 좀 봤을 때는 네. 단순하게 미래 기술이라고 해서 원론적인 전략만 좀 제시했던 그런 산업들도 좀 있었고 성과로 좀 위축됐던 뭐 특히나 뭐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라든가 컨셉트카 위주의 어떤 공개들 뭐 UAM 경우에는 뭐 수중 이착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장 상용화와 좀 직접적인 좀 관계가 있던 기업들 중에 CS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CS 2025에서 공개됐던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이라든가 AI 홈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은 바로 좀 상용화되고 바로 제품으로 좀 출시했던 그런 이력들을 좀 우리가 주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AI를 결합한 AI 홈 기술이 대거 좀 선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뭐 과거에 어떤 해당되는 뭐 온도를 제어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2025년도 상반기에 좀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공개가 된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고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네. LG전자의 냉장고인데 우리가 냉장고의 그 벽면으로서 안에 있는 내부 내용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터치 한 번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불투명으로 좀 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뭐 온도를 제어하고 네. 아니면 뭐 전원 장치라든가 뭐 냉동칸이나 뭐 단순하게 뭔가 제어했던 차원을 좀 넘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생활에서 그죠. 그렇죠. 네. 좀 유용하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이전에는 뭐 세탁기와 건조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체형으로 돼서 이게 원하는 세탁물에 대한 무게를 감지해서 뭐 세탁을 했던 것처럼 실생활에서 좀 응용이 가능하고 실제 제품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단계로 이번에 좀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대목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십니다. CS 2025의 최신 경향들 이슈들을 짚어주셨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투자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가 사실 관심사잖아요. 네네. 그 이제 전에 조금 오른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CES 2025가 진행되고 네. 이제 마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크게 저는 한 네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섹터를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보면 뭐 양적 컴퓨터도 그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기존의 컴퓨터의 어떤 연산 능력보다 50조 배가 좀 빠르다. 이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감이 안 얼마나 와닿지. 좀 빠른가? 네. 아직까지 좀 체감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일단 이게 테스트로서 좀 구현될 수 있는 결과물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서비스 상용화 관점, 그래서 앞으로 당장 접목이 가능하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기술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봤는데, 먼저 좀 AI입니다. 최근에 AI의 뭐 거품론, 고점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최근 한 2주간 동안은 뭐 계속해서 강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견조한 AI 수요를 다시 한번 좀 입증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 특히나 이 AI GPU의 시장에 대한 범용 GPU 시장을 엔비디아가 좀 독주를 하고 있지만, 지금 브로드컵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커스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문형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이 개화를 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올해 기점으로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자체 칩 구현, 그리고 애플이 아마 올해부터 또 자체 칩에 관련된 어떤 니즈를 좀 표명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기서 좀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종국적으로는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다시 돌려서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의 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를 최근 한 2년간의 CES에서 우리가 좀 확인은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뭐 서비스 상용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과금 구조를 좀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기점을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뭐 메타, 뭐 구글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당되는 AI의 일부 좀 유료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지표가 이미 수익원을 좀 인식되면서 주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국내 경우에도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과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AI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순한 고도화가 아니라 서비스 내지는 좀 상용화로서에 대한 성과가 좀 입증되는 그런 계기가 2025 CES를 좀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견조한 AI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는 단순한 어떤 기술 고도화가 아닌 과금 형태로서에 대한 수익 지표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을 좀 우리가 계속 좀 부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CES에서 이제 어쨌든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주목할 섹터는 역시나 AI였고요. 세 가지라 그러셨는데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전 모빌리티인데, 전 네. 모빌리티를 전 더욱더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모빌리티라는 거는 뭐 자율주행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용 어떤 전장을 전체적으로 좀 관할하는 뭐 SDV죠.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인포테인먼트, ADAS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치, 뭐 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단순하게 계기판의 속도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의 방향만 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리 안에서에 대한 통제 제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3년간의 CS에 대한 어떤 기술보다 이번에 저는 공개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대거 좀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BMW,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 등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솔루션을 이제 대거 좀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단순한 공개의 의미를 좀 넘어서 앞으로 좀 구현이 좀 가능한 상용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뭐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부분에 대한 타임라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 좀 보면, 이미 우리가 뭐 FSD라는 어떤 자율주행 기술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일부 뭐 라이더 센싱 기술이라든가 레이더의 어떤 적용 효과들을 마친 뭐 안전성들을 좀 더 겸비한 자율주행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공개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해서는 지금 미래형 자동차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가 항상 수직으로 가지만 수평 계열로서 좀 움직이거나 앉은 자리에서 360도를 좀 회전하는 그런 구현 형식의 어떤 구동 장치들,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된 컨셉트카인데, 이게 3년 전에도 나왔던 기술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정교하고 오히려 이런 어떤 양산 요건들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갖췄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적용 차종이 아마 올해 일부가 좀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 자율주행, 뭐 PBV, 그다음에 SDV 종합적인 어떤 모빌리티 기술들은
저는 굉장히 좀 큰 성과로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은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입니까? 국내에서는 뭐 부품주, 모비스 뭐 이런 거예요? 뭐, 현대모비스 네. 같은 경우는 모비언이라고 일본에 네. 이번에 구동 장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금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은 LG전자가 한 2년 전에 컨셉카 형식으로 좀 구현했는데 네. 현대모비스의 이게 모비언이라는 이 솔루션은 해당되는 구동 장치를 실질적으로 좀 재현해 놓은 성과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기술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센싱 부분에 관련된 기술로만 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라이더 기술을 접목시킨 센싱 기술을 이번에 좀 선보이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LG이노텍이 차량용 어떤 전장 부품에 관련된 성과가 아마 올해부터 좀 저는 분명하게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레벨 4 이상의 어떤 차량에는 좀 탑재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충분한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 저는 충분히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H1 만두도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예. 지금 이 자율주행 주차 로봇입니다. 파키4라는 이 제품인데 이 파키라는 것은 자동차 하단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서 알아서 주차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주차, 입차, 출차까지를 다 완벽하게 조성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게 정말 상용화 좀 된다면 네. 정말 이게 사람의 일손도 좀 대체할 수 있고 공간도 그렇죠. 활용 효율적인 쓸 어떤 수 주차 있죠. 시스템을 네.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운송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기대 요인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AI, 모빌리티, 그 다음에 또 섹터는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로봇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뭐 시장의 화두는 오늘 뭐 젠슨랑 CEO가 좀 언급했던 물리적 AI의 가장 끝판왕이죠. 이제 이거는 로봇 기술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 CS 기술을 통해서 역시나 뭐 로봇은 테슬라가 뭐 옵티머스에 관련된 이 옵티머스 로봇을 일부 공정에 올해 좀 적용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체 공정에 적용함과 동시에 부분 상용화를 시작하겠다고 좀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좀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이 협동 로봇 특히나 이 새로 구축되는 어떤 신설 공정도의 경우에는 뭐 이송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들이 좀 많이 좀 탑재가 되면서 공장도 많은 로봇 자동화를 좀 이룬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여기다 해서는 뭐 지금 일부 F&B 업종에서 뭐 서비스 로봇 정도는 좀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죠. 단순하게 뭘 갖다 주고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더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구현 체제에서 충분히 좀 대체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근 3년간의 CES에서 보여줬던 로봇의 기술 구현 효과들보다는 정말로 좀 유의미한 우리가 좀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기술도 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데모 버전을 좀 봤는데 네. 뭐 작년에 우리가 CES에서 봤던 것들은 로봇이 뭐 수건을 좀 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로봇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작업도라든가 정확도가 좀 높은 그런 수행 업무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로봇 섹터는 이번 CES 2025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강세를 좀 보임에 따라서 저는 주도주로서 부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네.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사실 연말에 반도체주가 안 좋았거든요. 네. 뭐 그런데 갑자기 연초들면서 반도체주가 급등각으로 가면서 그 이유는 뭐 TSMC도 실적 그러고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로 네. 인해서 반도체가 강한 겁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세상도 있고. 근데 국내 반도체주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죠? 네. 국내가 그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소위 뭐 겨울론 이런 거는 언제쯤 해소될 것인가? 네, 네.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우선 최근에 발표됐던 12월 수출 데이터 통계치를 좀 먼저 확인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5%가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작년 데이터까지 좋았다는 네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월 데이터로만 네. 보면 반도체 그러게. 이게 겨울이 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 다만 좀 세부 데이터는 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네. 뭐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디램과 낸드 가격의 평균적인 뭐 가격분들에 대한 하락분들을 일부 좀 반영을 했을 때 고사양 디램 그리고 견조했던 AI 수요에 따른 HBM 반도체 부분들의
이 판매량 증가가 수출 실적을 좀 더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뭐 4분기 실적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레거시 부분과 HBM 부분에 대한 실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했던 디램 가격 평균적인 어떤 가격 동향들 보면 8에서 한 13%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좀 전망을 했었고 낸드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가격 하락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에선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보다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우려감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스크는 다소 좀 우려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지금 고환율 기조가 좀 더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수출 실적이 좀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량들이 일부 좀 부진했던 품목들도 환율 방어 효과 때문에 일부 그래도 수익 지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 이게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이 새해부터 이 대규모 보조금 정책들에 관련된 검토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부 보조금 그리고 IT라든가 중요한 어떤 가전 부분에 대해 가전을 좀 구입했을 때 네. 이게 이관신 정책과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수 시장 촉진 위한 목적이었던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한 1,300억 위안화 하나로 한 26조 원 되는 어떤 규모가 네. 아마 설 이전에 확정이 된다면 예상됐던 세트 수요가 부진보다는 좀 더 개선되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요건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객사가 재고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축적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면 가격은 하락됐지만 그만큼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실적에 관련된 추정 요인들은 조금 1분기 이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네. 기조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한국의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파는 거는 어렵지만 그죠. 애플도 고전하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디램이나 낸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말씀인 거죠. 네. 이제 뭐 디램 가격은 좀 하락하고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웬간한 거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는 거죠. 예. 또 그리고요. 또 생각하고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하락 요인들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인가 관점인데 네. 일단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증권사 전망들,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들을 보면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봤어요. 뭐 디램과 낸드 가격은 오히려 가격 하락 요인들이 좀 제한적이면서 반등을 좀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메모리 3사 이게 좀 광의재고보다는 재고를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이 가격의 어떤 하위 요건들에 대한 장기 기조는 좀 더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한 2분기 이내의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선행 지표상에서 우리가 뭐 반도체 업황은 6개월에서 많게는 한 9개월 가량의 어떤 산업을 좀 선행해서 주가 좀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3분기에 가격 하락 요건들이 제한되고 다시 반등을 좀 이룬다는 시점에서 보면 6개월 기점 보면 이제 3월이 매수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9월이라면 이제 1월부터 매수의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어떤 가격 상승 요건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차별화 관점에서 뭐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이 안 좋은 거는 이미 확인됐고 상당히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전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좀 본다면 견조한 AI 모멘텀 그렇다면 HBM 수요가 2025년도 상반기를 끝으로 이제 피크로 감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좀 개화가 됐다는 부분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 3사들에게는 당연한 어떤 기회가 좀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위탁 생산에 관련된 여력들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오히려 기회에 좀 요인될 수 있지 않을까. 네. SK 하이닉스는 독보적인 어떤 시장의 선전 체제를 통해서 예. 해당되는 어떤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이익회선 부분들을
충분히 HBM의 어떤 성과를 상쇄하면서 이익을 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인데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야 시각이 좋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건데 삼성전자는 일단 뭐 HBM도 그렇고 하지만 디램 가격 하락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은 이제 실적 발표를 넘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도 내려가는 상황이고 실적 네. 발표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12월 중순까지만 봤을 때 증권사의 전반적인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8조 원대 중후반에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12월 말기점으로 보면 7조 원대 중후반을 좀 내려왔는데 지금 영업이익 상단이 한 7조 9천억, 하단이 한 7조 2천억 정도 좀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안에서도 이익 추정치에 대한 희비가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일단 4분기에 디램 가격에 대한 감소폭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일회성 비용들을 일시에 좀 반영됐던 규모. 그래서 저는 한 1조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이익 손실 부분을 더 반영시켰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네. 비교식으로 보면 3분기보다 그래도 4분기가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좀 더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낮아진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일단 우려스러운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메모리 가격이 뭐 하락했던 그런 하락분 반영도 효과들도 있지만 지금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적자 폭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몇몇 증권사의 경우에는 밴드 하단에서 좀 제시했던 사유를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추가 적자 부분,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들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들 좀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4분기 계절적인 요인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 감소의 여파가 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연말기점에서는 연초에 뭐 할인 행사들도 있었고 밀어내기 시기에 대한 출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전망치와 수치 데이터는 좀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본다면 저는 영업이익 밴드의 경우는 7조 원대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7조 원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은 좀 달성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가 3분기가 9조 9조 천억 원. 네, 네. 9조 천억이었네요. 그죠? 보통은 근데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4분기에 성과급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거 BPS 털어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3분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비용 반영이 그죠 있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기에 3분기가 그러니까 2분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 6조 6천억이었는데 그때는 네. 이제 그 전에 막 적자나고 막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네. 그 다음에 2분기가 10조 나왔고 네. 좋아질 판에 3분기가 9조 천억 나왔는데 네. 4분기가 이제 앞에가 8자가 아니고 7자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 충격이 꽤 있는 건데 이제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적을 좀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닝 미스가 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만전자를 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네. 일단 범용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 훼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3분기에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이게 수치 데이터를 봤을 때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2분기 10조, 그다음에 3분기 9조인데 네. 이게 1조 빠졌다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9조에서 7조 원대 좀 내려간다는 건 수치 데이터 상에서는 더 많은 이익 훼손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네. 그런데 이게 빠지면은 빠진 만큼에 대한 수치를 보면은 뭐 4만 원대 초반까지 가야 되는 단순 주가 주가 적용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런 리스크인들은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들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PBR 대해서 한 0.9배.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PBR 한 배 미만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그만큼 과거 사이클에 대한 부진 효과가 있었던 당시의 주가 상황과 지금 현재 PBR 단을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 이익 기조가 좀 난데 오히려 PBR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차이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폭, 낙폭과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삼성전자가 이를 좀 만회하고 어떻게 좀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3분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테스트 전략,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좀 내놓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이게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지난- 원래 3분기 된다 그랬는데 그죠? 회사 그렇죠. 측이 3분기 지나갔고 4분기 지나갔고 이제 1분기 그렇죠. 그죠?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 테스트는 사실 네. 이게 뭐 일부는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 명확하게는 이게 승인을 받은 데이터는 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HBM3에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인 수율은 현재 한 70% 정도는 좀 올라왔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90% 정도에 대한 데이터 값만 좀 나아지면 HBM3도 역시 퀄 테스트 승인이라는 어떤 효과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수치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최근에 이 HBM4에 관련된 로직다의 설계 관련 테스트 부분 이게 좀 현재 좀 들어갔던 단독 보도가 지금 일부 나왔고 이게 명확한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HBM4에 관련된 전략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큰 공을 좀 들였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성과가 이번 4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방향을 더 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저는 이 시점부터 삼성전자가 추세를 좀 확연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좀 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개화 부분들인데 한간에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풀 캐파엑스다 보니까 이게 캐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문용 반도체에 관련된 생산 의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 그 상대적인 여력은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상황들 좀 대비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기대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에 관련된 향후에 어떤 개발 성과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아까 이제 반도체도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 우려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네. 모아가도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장중에 이제 49,900원 딱 찍고 하루 그죠? 네. 종가였었나? 네, 종가였었던 네,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자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날이 55,000원인데 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6만 원 간들 그죠? 네. 7만 원 간들 그죠? 그런 업사이드나 이런 무게를 볼 때 사실 하이닉스나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더 탄력 있고 기대감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한미 반도체든 그죠? 뭐 이런 네.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견이 없는 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HBM 소부장주들을 우리가 좀 보면 주가가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나 뭐 ISC 같은 종목들, 네.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가가 저점 대비 낙폭을 좀 많이 좀 회복을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양상을 좀 대비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걸 좀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정말 이번에 이 확정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 또는 퀄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승전 보도를 좀 보여준다면 그동안 반영시키지 못했던 HBM 관련된 AI 칩 관련된 개발 이슈, 기대 요인들을 주가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한 가지 변곡 요소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4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실적이 정말 좋았던 기업들은 잘 버텼고 실적이 이익 추정치를 좀 하회했거나 어니미스가 났던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던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궤리도 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이제 코앞입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오전에 이제 어제는 그 관세도 보편적 관세를 조금 낮출 거라는 보도가 있었고 네. 트럼프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 막 이랬는데 뭔가 네. 전보다는 기조 자체가 그죠. 네.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2차 전지에도 조금 반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2차 전지 섹터에는 이 트럼프발 이 정책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빠졌던 주가가 더 빠지게 된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금 많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완화된 시그널이다. 어떤 부분은 더 리스크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여러 데이터들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좀 복기를 좀 해봤는데 네. 먼저 세 가지로 저는 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라서 IRA 정책이 정말 이제 폐기가 좀 될 것인가. 완전 폐기될 것인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일단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정말로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면 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수정 법안을 좀 마련해서 대체 법안을 마련해서 이 법안을 폐지하고 다시 뭐 수정 법안을 마련해서 뭐 입법화 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IRA 세액공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대규모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종의 좀 당근책을 좀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에서 해당되는 어떤 공약들을 좀 제시해서 정책을 좀 현실화를 좀 했지만 이게 수혜를 받는 지역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 러스트벨트 지역에 많은 좀 생산 시설들이 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에 대한 이 반대 여론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IRA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폐지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수정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국내에 굉장히 좀 불리한 조항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집권 일기 때 행보를 봤을 때는 철저한 자국의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이 되는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도 강한 당근으로 좀 화답을 한 그런 케이스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내 생산 공정에 관련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을 세공제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과도하게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감세 정책으로서 보완이 되더라도 IRA 정책들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IRA 정책 자체를 폐기할 것인가? 폐기 자체는 어렵다. 네, 그렇죠. 그다음 또 화두는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가 될 것인가, 이게 현실화될 것인가. $7,500? 예. 그렇죠. 예. 일단 뭐 2기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정부 효율화 수정이었던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자기 뭐 이게 폐지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어요. 네.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될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좀 남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부분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악재라고 저는 보지 않는 게 상당수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뉴욕주라든가 뭐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한 14개 주가 자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조 우리가 준다. 이 부분이 뭐냐면 미국 안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지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인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일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또 수요를 확연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 차종을 축소했는데 오히려 5종을 좀 늘렸다라는 기대감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일부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트럼프 정책이 현실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한 이런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보조금은 유지된다고 보면 너무 낙관적이다. 그죠? 폐지 가능성도 폐지나 상당 부분 축소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주가는 이제 사실 근데 그 부분들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IRA와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큰 트럼프 정책발 노이즈가 좀 될 텐데 일단 뭐 IRA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완화될 수 있는 기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완화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에 관련된 지연 효과들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해석 차이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단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좀 현재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의 공급량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속도 조절에 어떤 지연 정책들을 좀 할 것인가라는 관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제한적인 요건들이 좀 일부가 좀 있지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관련된 정책 행보들을 보면은 온실가스에 관련된 배출 기준량을 뭐 크게 좀 완화시켰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뭐 2030년도까지의 뭐 배기가스의 감축 요인들 때문에 전기차의 의무 비중들을 좀 높이는 그런 규정들은 트럼프 정책에서는 완화되거나 좀 더 축소되거나 네. 좀 일부 좀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침투 요구율은 뭐 소폭 하향될 수는 있겠다. 다만 전반적인 어떤 요인들의 변수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회사에 유축될 수 있는 반대되는 어떤 이해관계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좀 방어 효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를 둘러싼 환경을 세 가지의 퀘스천으로 네. 대표님께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정책은 영향이 크죠. 영향은 크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은 1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월이니까 1월, 2월, 3월 1분 정도 지나면 사실 정책은 다 녹여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 뭐 보조금을 다 폐지하든 안 했던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업황이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늘고 지금의 사실 캐짐을 얼마나 극복할 것인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전망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수치 데이터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외국 투자사들의 어떤 전망들 내용들 좀 봤을 때는 일단 2025년도에 대해서는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캐즘 시장은 뭐 물론 유럽으로부터 좀 촉발됐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일단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축소 영향들이 유럽 안에서에 대한 이 판매율을 좀 감소시켰던 계기로 좀 작용했는데 작년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는 2023년도 대비해서 한 1.7%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율은 좀 미비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지역별로에 대한 편차가 좀 네.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한다면 올해 예상될 수 있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346만 대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즉 이제 2024년도 대비해서는 14.7%가 오히려 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도 배기가스의 이 배출 규제 부분에서 뭐 평균적으로 15% 정도 강화된 조치가 올해부터 좀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의무 판매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무 판매 비율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정책도 같이 이제 동반돼서 판매량을 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예상했던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인 부활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책과 좀 맞물리는 그런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럽의 이 전기차 판매량들은 배기가스의 어떤 배출 규제의 어떤 현실화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도 전기차 판매가 8.6%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2024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25.1%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뭐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오히려 25.1%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합작 공장의 초기 가동률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올해 양산 목표 수량들은 당연히 좀 상향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좀 상향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전기차의 판매량들이 조금 더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데 첫 번째 변수가 보조금 정책입니다. 보조금 정책이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완화된 기조로 간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좀 참여될 수 있는 주별 보조금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판매량들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네. 좀 남아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눌렸던 것들이 확 튀어오를 수 있죠, 그죠? 네.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차량 판매 대수에 대한 연동성들은 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들은 사실 중국에 미국 규제가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련된 이 고부가 관세비가 비율들을 좀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좀 대안점을 좀 찾는다면 미국 역시도 K배터리를 좀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보면 초기 가동률이 상향될 수 있고 점진적인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효과들은 국내 2차 전지 소부장주들에게 실적 개선에 좀 기회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정말 힘들었던 네. 2차 전지주가 올해는 정말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적인 어떤 회복 효과들을 특히나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접근 타이밍과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들은 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방송에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전망치들을 계속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주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반대로 좀 가다 보니까 보유자들에 대한 이 고심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 역시도 2차 전지주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도래가 되지 않은 사업이고 폐쇄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합작 공장이 관련된 어떤 초기 가동률 상향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IRA 관련된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뭐 노이즈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좀 봤을 때는 배터리셀 3사의 이익 지표가 올해보다 2025년도 1분기 성과에서는 분명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AMPC 세액공제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들을 차지하면 삼성 SDI의 경우에도 이번에 AMPC 세액공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해봤을 때 삼성의 SDI를 저는 탑픽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소재 기업 안에서 특히나 양극재 기업에서는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캐펙스 관점에서는 유럽의 가동률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침투율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헝가리 공장의 어떤 내재화들이 오히려 공급량들과 연동됐을 때는 올해 1분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의 신호탄이 서서히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나 미국 시장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확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소재주 부가적인 부분에서는 뭐 대주 전자재료 올해는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네. 적용 차종이 분명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대주 전자재료도 좀 고점 대비 주가 좀 많이 낮은 상태를 좀 고려해봤을 때 충분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의 2차 전지에 나아갈 예상되는 방향들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